아주머니 혹시 유통기한 지난 빵 있으면 한 개만 주실 수 있을까요? 이틀을 굶어서 동생이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폭설이 내리는 한겨울밤, 작은 빵집 앞에 17살 소년이 4살 여동생을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고 품에 안긴 동생은 힘없이 오빠에게 안겨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어요. 빵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고소한 빵 냄새가 두 남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간절했죠. 대체 이 어린 남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순간이 어떻게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따뜻한 사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12월 20일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4살 된 동생 소영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오빠, 아빠 언제 와?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모 김은정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은정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슬픈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죠. 준호야, 소영아, 너희와 할 이야기가 있어. 은정은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에 동생을 더 꼭 안았어요. 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집 그리고 내 아버지 재산 모든 게 이제 내 명의로 넘어왔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말이야. 은정의 말에 준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이 집은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내 아버지는 나와 결혼할 때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바꿨어. 너희는 아직 미성년자잖아.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계모가 꾸민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해. 너희가 이 집에서 나가주는 거야. 지금 당장. 은정의 말에 준호는 벌떡 일어섰어요. 소영이가 갑작스런 움직임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말도 안 돼요.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아니, 이제 내 집이야. 싫으면 법원에 가서 확인해봐.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일 테지만. 은정은 냉정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4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소영이는 아직 4살밖에 안 됐어요. 그건 너희 일이야. 내가 왜 그걸 신경 써야 해? 은정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둔 듯 했습니다. 준호의 옷가지와 소영이의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담아 현관에 놓아두었어요. 오늘 안으로 나가. 내일 아침에도 여기 있으면 그땐 경찰 부를 거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소영이를 달랬습니다. 동생이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오빠? 소영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 소영아. 오빠가 있잖아. 준호는 동생에게는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꼭 되갚아줄 거야, 용서 못해. 밤이 되자 준호는 소영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손에는 그들의 전 재산인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옷까지 든 가방 2개가 전부였죠. 첫째 날 밤 준호는 소영이를 안고 지하철역 계단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온몸에 스며들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소영이는 추위에 떨며 계속 칭얼거렸죠. 오빠, 집에 가고 싶어? 추워.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소영아. 오빠가 따뜻한 곳 찾아줄게. 하지만 준호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척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부탁하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겨우 17살에 4살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준호도 아직 어린 나이니까요. 둘째 날 오전, 준호는 마지막 희망으로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형제만으로는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서류 절차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우선 임시로 갈 수 있는 쉼터 연락처는 드릴 테니까 여기로 전화해 보세요. 복지관 직원이 건네준 전화번호들로 연락해 봤지만 대부분 만석이거나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둘 거절당할 때마다 준호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어요. 오빠 배고파? 소영이가 준호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준호는 가지고 있던 10만 원 중에서 5천 원을 써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소영이에게 대부분 양보했죠. 자신은 몇 입만 먹고 참았습니다. 둘째 날 밤도 지하철역에서 보내야 했어요. 소영이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기침도 자주 했죠. 준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동생을 꽁꽁 싸매 주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소영아, 아프면 오빠한테 말해야 해. 알겠지? 응, 오빠. 근데 나 너무 춥고 배고파. 소영이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가진 돈도 이제 8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돈마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셋째 날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날리던 눈이 점점 굵어지더니 오후가 되자 폭설로 변했어요. 준호는 소영이를 업고 눈길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오빠, 다리 아파?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전혀 안 아파. 우리 소영이가 깃털처럼 가볍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몸으로 동생을 계속 업고 다니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소영이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준호는 골목 끝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을 보니 따뜻한 아침이라는 빵집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갓 구워진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죠. 준호는 한참을 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돈을 내고 빵을 사기엔 가진 돈이 너무 적었고 그냥 달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품에 안긴 소영이가 점점 축 늘어지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빵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한미경이었죠. 그녀는 눈 덮인 두 남매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빵,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면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동생이 이틀을 굶어서 힘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미경은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 덮인 두 남매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거든요. 특히 준호 품에 안긴 어린 소영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어서 들어와. 얼어 죽겠다. 미경이 급히 문을 활짝 열자
빵집 안의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들어가도 될까요? 빨리 들어와. 어린 동생 감기 걸리겠어. 미경의 재촉에 준호는 조심스럽게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따뜻함에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을까요? 소영이도 오빠의 품에서 몸을 조금씩 녹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빵집 안은 아늑했고 갓 구워진 빵들의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미경은 준호를 의자에 앉히고는 급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따뜻한 우유와 갓 구운 소보루 빵을 들고 나왔어요. 일단 이거라도 먹어. 몸 좀 녹이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간지럽혔고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따뜻함이 퍼져나갔죠. 소영이도 오빠가 조심스럽게 떼어준 빵 조각을 작은 입에 넣고는 맛있게 씹었어요.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거든요. 미경은 그런 남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준호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 이소영이에요. 그래, 준호야. 난 한미경이라고 해. 이 빵집 주인이지. 미경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데?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경은 준호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캐묻지 않았죠. 대신 안쪽 거실로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동생이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거실은 빵집보다 더 따뜻했어요. 작은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책상이 놓여 있었죠.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바라보자 미경이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며 말했죠.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 돼.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정말이요? 저희가 이렇게 폐를 끼쳐도 되는지. 괜찮아. 항상 나 혼자 있기도 심심했거든. 미경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따뜻한 아주머니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경은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소영이는 피곤했는지 이불을 덮자마자 깊이 잠들어 버렸죠. 준호는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소영아, 이제 괜찮을 거야. 오빠가 꼭 지켜줄게. 거실 한편에서 미경이 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준성아, 내가 엄마한테 천사들을 보내준 거니? 그날 밤 빵집에는 오랜만에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오래도록 그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소영이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밤사이 열도 많이 내린 것 같았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을 나갔습니다. 빵집에서는 미경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각 구운 빵들의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죠. 준호는 그 냄새에 이끌려 주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일어났구나. 잘 잤어? 미경이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에는 막 오븐에서 꺼낸 식빵이 들려 있었죠. 네, 아주머니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감사합니다. 배고프겠다. 간단하게 아침 준비했으니까 먹어. 미경은 작은 식탁에 따뜻한 우유와 갓 구운 토스트를 차려놓았어요. 버터와 딸기잼도 함께 있었죠.
준호는 그 정성 어린 모습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영이도 고소한 냄새에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어제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죠. 오빠 엄청 맛있는 냄새나. 우리 소영이 일어났네. 아침 먹자.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였어요. 준호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죠. 이 따뜻함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친 후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줄래? 너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교통사고, 계모의 계략과 배신,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미경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추운 날 어린아이들을 그냥 내쫓다니. 저희는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든 살아갈 거예요. 준호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 없지. 너희 나이에 혼자 살기엔 세상이 너무 험해.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야, 아줌마가 제안 하나 할게. 당분간 여기서 나랑 지내면 어떨까? 네. 혼자 빵집 운영하기엔 일손이 부족했거든. 너만 괜찮다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폐만 끼칠 텐데요. 폐라니. 이렇게 넓은 곳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적했어. 너희 덕분에 집안이 환해진 것 같은걸. 미경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눈물을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빵집 일을 알려줄게. 어렵지 않을 거야. 미경은 준호를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각종 재료들과 오븐, 반죽기 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줄게. 밀가루 계량하는 법, 반죽 만드는 법. 미경이 설명을 시작했는데 준호는 유독 집중해서 들었어요. 특히 밀가루를 만질 때의 촉감이나 반죽의 상태를 보는 법에 대해 질문도 많이 했죠. 이 반죽이 적당한 건가요? 준호가 손으로 반죽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인데도 반죽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냥 손 감촉이 좋은 것 같아서요.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혹시 제빵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첫날이니까 우연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미경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준호는 빵집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재료 정리를 도우며 손님 응대도 척척 해냈어요. 미경은 준호의 성실함에 감탄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내가 직접 빵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어느 날 아침 미경이 제안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괜찮을까요? 기본은 다 봤잖아. 간단한 식빵부터 시작해보자. 미경은 준호에게 재료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밀가루, 이스트, 설탕, 소금, 버터의 비율과 반죽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는 밀가루를 만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손끝으로 가루의 질감을 느끼며 물의 양을 조절했고 반죽을 치댈 때의 리듬도 자연스러웠죠. 이상하네.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의 손놀림이 초보자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몇 년간 빵을 만들어 온 사람 같았어요. 준호야, 혹시 전에 빵 만들어 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이에요. 준호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뿐이라고 했어요. 반죽이 완성되자 미경은 더욱 놀랐습니다. 반죽의 탄력과 부드러움이 완벽했거든요. 자신도 이 정도 반죽을 만들려면 상당히 신경 써야 했는데 말이죠. 이거 정말 처음 만든 반죽이 맞아? 네. 왜요?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오븐에 넣고 구워진 식빵을 꺼냈을 때 미경은 말을 잃었습니다. 겉은 황금빛으로 예쁘게 구워졌고 속은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전문 제빵사가 만든 것과 다를 바 없었죠. 말도 안 돼. 미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도 넘게 빵을 만들어 온 자신도 이 정도 퀄리티의 식빵을 만들려면 몇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했거든요. 맛있어요. 소영이가 한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경은 준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손재주, 예민한 후각, 그리고 무엇보다 반죽 상태를 직감적으로 알아내는 능력까지. 그날 저녁, 소영이가 잠든 후 미경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너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정말이요? 응, 나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해봤지만 첫날부터 이렇게 완벽한 빵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봐.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전에는 다른 곳에서 일했어. 다른 곳이요? 응, 서울에 있는 제과점에서 오랫동안 일했지. 그런데 미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이곳으로 내려온 거야. 그런데 너를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네. 준호는 미경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자신처럼 미경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준호야, 내가 원한다면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미경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미래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미경은 준호에게 본격적인 제빵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아상, 단팥빵, 치아바타까지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준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발효 시간 조절, 오븐 온도 관리, 반죽의 미묘한 차이까지 금세 터득했죠. 미경은 날이 갈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준호야, 정말 신기해. 나도 이 정도 되려면 몇 년은 걸렸는데. 어느 날 저녁, 소영이가 잠든 후 미경은 준호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긴 한데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르 블랑쉐라는 제과점에서 10년간 수석 파티시에로 일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르 블랑쉐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고급 제과점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런 곳에서 수석 파티시에셨다고요? 응,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종류의 케이크와 디저트를 만들었어. 그런데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아들이 한 명 있었어. 준성이라고. 너보다 좀 어린 나이였지. 미경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밝게 웃고 있는 10살 정도의 남자아이 사진이었죠. 정말 귀엽게 생겼네요. 그렇지? 엄마 바쁘다고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착한 아이였어. 매일 학원 끝나고 제과점으로 와서 숙제하고 내가 만든 빵 먹으며 기다렸지. 준호는 미경의 표정에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 겨울이었어. 준성이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미경의 목소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빵을 만들려고 해도 준성이 생각만 나고 손님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어.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지. 미경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을 이었어요. 작은 빵집이라도 하면서 조용히 살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다시 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 준호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께 위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가르쳐 줄게. 내가 아는 모든 기술을 말이야.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준성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엄마가 다시 웃고 있으니까.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소영이에게 미경은 새로운 어머니였고 미경에게 자신들은 새로운 희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챕터 7.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미경의 전문적인 지도하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이제 어떤 종류의 빵이든 능숙하게 만들어냈고 새로운 레시피도 직접 개발할 정도였죠. 소영이도 6살이 되어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매일 유치원이 끝나면 빵집으로 달려와 오빠와 아주머니를 도왔죠. 오빠, 이 빵 정말 맛있어. 유치원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소영이가 준호가 만든 초콜릿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동생의 칭찬에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미경이 준호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준호야, 제과제빵 기술학교에 진학하는 게 어떨까? 기술학교요? 응,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거기서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중에는 프랑스 유학도 갈 수 있거든. 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학비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소영이도 돌봐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소영이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미경의 말에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경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줬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미경에게 꼭 보답하리라 마음먹었어요. 몇 달 후, 준호는 서울의 명문 제과제빵 기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후에도 준호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교수들과 선배들, 친구들 모두가 준호의 재능에 감탄했죠. 이준호, 너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이런 실력을 익혔어? 시골 빵집에서 배웠습니다. 준호는 항상 미경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2년차가 되자 준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제과제빵 경진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게 된 거였어요. 대회 당일, 미경과 소영이가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오빠 화이팅! 오빠가 제일 잘할 거야. 소영이의 응원에 준호는 힘을 얻었어요. 미경도 조용히 손을 모으며 기도했죠. 경진대회는 치열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실력자들이 각자의 기술을 선보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에게 배운 기술과 자신만의 감각을 발휘해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냈죠. 대상! 이준호! 준호의 이름이 불렸을 때 관중석에서 미경과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수상 소감을 묻자 준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믿어주신 한미경 사장님과 제 동생 소영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땅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프랑스 유학도 꿈이 아니야.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다 내 노력의 결과야. 그때 소영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며 말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오빠, 미경 엄마, 소영이,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3년 후, 준호는 정말로 프랑스 파리에 있었습니다. 미경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유학비를 마련해 준 덕분이었어요. 파리의 명문 제과학교에서 최고의 기술을 배우며 준호는 세계적인 파티시에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갔죠. 한국에서는 미경과 소영이가 여전히 빵집을 운영하며 준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편지 왔어요. 소영이는 이제 미경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이제 11살이 된 소영이가 신이 나서 편지를 들고 왔어요. 그래? 어디 같이 보자. 미경은 준호의 편지를 읽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최고 성적을 받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곧 있을 국제대회 이야기까지 2년이 더 흐른 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으로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 덕분입니다. 파리의 국제 제과 대회에서 우승한 준호가 트로피를 들고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관중석에는 급히 파리로 날아온 미경과 소영이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준호는 서울에 자신만의 제과점을 열었어요. 따뜻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가게는 틈새 소문이 나며 성공했고 준호는 이제 유명한 파티시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준호야.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계모 김은정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준호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죠.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 너희를 그렇게 내쫓은 것도, 내 아버지 재산을 빼앗은 것도. 준호는 한참을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어렵게 살고 있어. 재혼했던 남자도 나를 버렸고 모든 걸 다 잃었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경에게 배운 것들이 떠올랐어요. 저도 예전에는 새어머니를 정말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고마워. 준호야, 앞으로 잘 사세요. 그게 제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거예요. 은정이 가게를 나간 후 준호는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미경과 소영이와 함께 특별한 장소로 갔습니다. 새로 지은 집이었어요. 넓은 마당이 있는 예쁜 집이었죠. 이게 뭐야? 준호야?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살 집이에요. 준호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소영이는 몇 년 전부터 엄마라고 불렀지만 준호는 쑥스러운 마음에 계속 사장님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미경은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물론이지. 아들아. 소영이도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다. 엄마, 오빠, 소영이. 그날 밤 새 집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준호가 직접 만든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케이크 위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정말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겨울 폭설 속에서 굶주린 채 빵집 문을 두드렸던 17살 소년이 세계적인 파티시에가 되기까지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집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준호가 마지막에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의 모습이었죠. 한미경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준호의 끝없는 노력,
그리고 소영이의 순수한 사랑까지. 세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따뜻했던 경험이나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